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한국 증시 폭락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번 국내 증시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는데 왜 하락했는지, 왜 급락했는지 저만의 이유로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시장 대응 같이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댓글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추가로 날짜 좀 써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이 며칠에 찍힌 건지, 예를 들어 이 영상은 저희가 11월 5일에 찍은 거다라고 하면은 11월 5일 날짜 영상이다라고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제 의견 참조해서 할 테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은 엔비디아가 좋아하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증시에서 보기 힘든 사이드카를 또 발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발동이 됐어요.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 내린 4055.47에 개장을 했고 10시 한 30분쯤에 6% 이상 하락하면서 3867.81로 최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한 6.1, 6.2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심이 빠르게 확산되자 한국거래소는 9시 46분 이제 이 선물 시장이 5%가 등락이 나왔을 때 사이드카 걸리죠. 코스피 시장에 사이드카를 발동을 했습니다. 등락이 5%가 나왔던 소리고요. 실제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이죠. 전 세계 관세 폭탄을 던진 4월 7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정도의 하락을 보기 어려웠는데 좀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가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음봉이 좀 길게 나왔거든요. 약 6조 원의 순매수를 했고요. 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6조를 샀어요. 순매수만. 그리고 이틀 동안 코스피는 최대 8%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좀 충격이 큰, 투자자들한테 좀 그래도 타격이 큰 어느 정도의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이 차트로 확인을 해보면 보이시죠? 오늘 마감은 2.8이긴 합니다만 또 몰라요. 왜냐면 이 최근에 이 여러분 지수에 대한 성질을 좀 설명드리면 보통 한 방에 21선을 깨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깨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어떻게 깨냐면 올라갔다가 보통 21선을 한번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등하는 척 하다가 이제 21선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정도 횡보를 하면은 이렇게 만나요. 21선과 이렇게 이제 이 캔들이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만났을 때 다음날 이렇게 음봉을 때려서 깨던가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또 한 번 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왜 빠졌냐 이거예요. 왜 하락했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었다라든가 뭐 셧다운이라든가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유독 하락세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많이 빠졌고 중국보다도 특히 미국보다도 훨씬 많이 빠졌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무역 수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산다. 근데 단순히 수출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로 매달 초 전달 수치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100만 원 버는데 사실 100만 원 쓰면은 0원 남죠. 근데 50만 원 버는데 20만 원 쓰면 30만 원 남죠. 뭐가 중요하다?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역 수지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게 무역 수지고 이게 얼마 남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딱 첫날에 첫 거래일에
이 전달에 이 무역 수지가 발표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11월 초에 뭐가 발표났겠어요? 10월께 발표가 났겠죠. 그래서 11월 3일에는 10월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고 무역 수지 추이에 따라 보통 증시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오르면 증시가 오르고 내리면 내려요. 보통 그래요. 왜? 한국은 수출 국가니까. 이걸로 먹고 사니까. 특히 보다 번 거랑 쓴 거 빼서 남은 걸로 먹고 산다. 그래서 무역 수지에서 중요한 건 종업일수로 휴일이 많은 날에는 유독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 수지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보통 이 종업일수가 얼마나 있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종업일수라는 거는 휴일을 빼고 일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휴일이 많으면 종업일수가 줄어들겠죠. 쉬는 날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종업일수가 많아, 휴일이 없어. 그러면은 그때는 생산하는 날이 많으니까 무역 수지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업일수가 많아야 무역 수지가 좋고 적으면 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일 동안에 공장이 쉬고 수출도 진행되지 않고 휴일 이후 공장 가동률을 올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일을 조금 더 빨리 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장이 이미 가동률이 100%야.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지금 조금 더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해도 가동률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휴일 동안에 못 만든 거를 뭐 끝나고 만든다라든가 그거를 아예 몰아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만들자라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거죠. 우리가 뭐 인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더 가동률을 올리기 쉽지 않죠. 수율이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조업일수가 무역 수지에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번에 이 무역 수지 이 흐름에 따라서 증시 흐름이 결국엔 따라간다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보시면은 이게 무역 수지거든요.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보시면 6월, 7월, 8월, 9월까지 증시가 이 무역 수지가 쭉 올라가요. 쭉 상승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0월 달에 살짝 무역 수지가 꺾이죠. 그리고 나서 11, 12월에 다시 오르고요. 근데 이거를 증시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거든요. 여기가 딱 2023년 1월입니다. 보시면 언제까지? 6월까지 올라가고 7, 8, 9, 9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9까지. 이 무역 수지가 올라가는 요 9까지 증시가 상승을 하고요. 어떻게 돼요? 10월에 어떻게 돼요? 꺾이죠. 무역 수지 꺾이면서 꺾이고 11월, 12월 다시 무역 수지 올라오면서 다시 올라오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1월 달에 무역 수지 꺾였죠. 다시 꺾이고 그다음에 2, 3월에 다시 올라오고 그다음에 4, 5월에 어떻게 되죠? 4월에 꺾였다가 5월에서 올라오죠. 꺾였다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6월에 최고점 찍죠. 6월에 최고점 찍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7, 8월에 꺾이죠. 7, 8월에 꺾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9월에 살짝 반등하나요? 살짝 반등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0월에 다시 꺾이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올라와야 되는데 반도체 때문에 못 올라오다가 1월에 마이너스 찍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 3, 4, 5, 6 보시면은 지금 쭉 1월부터 6월까지 무역 수지가 상승하죠.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없이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관세로 흔들리더라도 6월까지 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결국엔 무역 수지에 따라 증시가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결국엔 증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은 어떤데? 지금을 좀 더 가까이 당겨서 말씀드리면 10월의 무역 수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7, 8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증시가 쭉 올라갔잖아요. 근데 7월, 8월에 지지부진했어요. 왜? 무역 수지가 지지부진해서. 그래서 무역 수지 따라 증시가 지지부진했는데 9월 달에 다시 증시가 쐈죠. 왜 쐈어요? 무역 수지가 쏴서. 근데 지금 10월 어떻게 됐죠? 무역 수지가 크게 꺾였죠. 30% 꺾였습니다. 근데 증시는 지금 여기 있어요. 증시는 10월 달에 제일 크게 올랐고 무역 수지는 10월 달에 제일 크게 빠졌습니다. 30%가 빠졌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조업일수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번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추석이 있었죠. 추석이 있다 보니까 조업일수가 9월보다 4일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9월에 4일 더 많이 일을 했고 10월에 4일을 덜 일했어요. 그러니까 4일만큼 무역 수지가 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이 61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7, 8월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사실 10월에 올라갈 게 아니었어. 꺾일 게 맞았어. 왜냐면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근데 올랐죠. 아까 얘기한 대로보다 이거 너무 과하게 적게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추석 때문에. 그럼 추석을 제끼고 추석에 이 4일 조업일수를 빼고 정말로 그러면은 계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플러스 4일 해가지고 9월이랑 10월이랑 같은 날을 똑같은 날만큼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9월보다 10월이 진짜 오른 건가 내린 건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왜? 마이너스 4일을 해가지고 줄어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4일을 시켜서 기존에 얘네가 매달 이 생산했던 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곱하기 4를 해서 플러스를 하면은 9월이랑 10월이랑 무역 수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온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4일 했을 때 얘가 여기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95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떨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10월 무역 수지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입니다. 수출액이 얼마냐면은 659억 달러, 596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10월이 좀 줄었어요. 수출액이. 왜 줄었어요? 조업일수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총량으로 보면 안 되고 일평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이 얼마냐면 27.5억 달러고 10월은 29.8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10월이 더 잘 나간 거죠. 수출이. 왜? 일평균으로 보면은 일수만 많았으면은 더 잘 나갔다. 왜? 여기는 매일 27억 5천 달러 수출할 때 29억 8천 달러 얘들은 수출한 거죠. 그러니까 10월이 더 잘 나갔어요. 그럼 뭐야? 빠질 일이 아니네. 근데 뭘 해야 돼? 우리는 무역 수지를 봐야죠.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수입액 보시면 564억 달러, 535억 달러. 뭐야? 수입도 줄었네. 확인됐습니다. 근데 뭘 봐야 된다? 일평균 수입을 봐야죠. 그래서 얼마예요? 9월 달에 223.5억 달러, 26.8억 달러예요. 일평균으로 수입액도 뭐예요? 10월이 더 높네. 그러면은 우린 뭐예요? 9월 건 9월에서 빼고 10월 건 10월에서 빼면 됩니다. 그럼 무역 수지가 나오겠죠. 일평균 무역 수지. 그래서 1월 일평균 수출은 27억 5억 달러. 일평균 수입은 23.5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빼면은 그게 이제 9월 일평균 무역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균 무역 수지가 얼마냐면 4억 달러가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자, 10월로 갑니다. 자, 10월 29.8억 달러에서 26.8억 달러를 마이너스 빼면 돼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이 29.8억 달러, 일평균 수입이 26.8억 달러. 그래서 이걸 빼면은 얼마 나온다? 3억 달러가 나와요. 그럼 무역 수지가 높아야 낮아요? 9월보다 10월이 낮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업일수 다 빼고 평균 수치로 계산을 해봐도 사실 9월보다 10월이 낮게 나온 게 맞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뭐 마이너스 3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낮게 나온 건 맞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10월에 명확하게 꺾였다. 그래서 증시가 이번에 좋나 했는데 무역 수지 보니까 꺾여서 증시도 꺾인 거라고 봐야 돼요.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추석 연휴 이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9월보다 10월이 적어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과소계상된 건 맞습니다.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평균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9월보다 10월이 어쨌든 줄었어요. 그러니까 안 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준 건 아니지만 줄었어요. 그래서 9월보다 10월 코스피가 엄청 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까보니까 뭐야 10월 성장 그렇게까지 안 나왔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좀 밀린 거라고 봐요. 그 이외에도 좀 문제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11월에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은연중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뭔데?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도 설명 많이 해서 이거는 11월에 있다라고 하도 얘기해서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삼성생명 일탈 회계, 우리는 회계 기준원장에 좀 집중해야 돼요. 이 회계 기준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회계 기준에 대해서 일탈 회계가 문제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삼성생명에 적용할 새 회계 처리 방침을 담은 적용 의견서를 오는 11월, 그러니까 이번 11월에 내는 걸 목표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삼성생명이 지금 일탈 회계하고 있는 게 이제 부채 처리해야 된다, 아니면 자본 처리로 그대로 유지해라,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국제회계 기준으로 처리를 하면은 얘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이 삼성전자 지분이 수조 규모로 부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얘네 돈이 아니에요. 줄 돈이기 때문에 이 부채 계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부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처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수익에서 손실로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클수록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실제 얘네가 부채로 빠져버리면 이 삼성생명의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보험에서 이 킥스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킥스 비율이 정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만약에 일탈 회계가 불가능해지면 사실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삼성전자한테는 리스크입니까? 이게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한상 이 회계기준원장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로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이 차기 원장을 추천해야 됩니다.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옛날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삼성전자를 물고 뜯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회계기준원장으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일탈 회계를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요. 아, 이거 임기 끝나면 그래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후보들, 그러니까 차기 회계기준원장에 대해서 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건추 전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그리고 정서구 고려대 교수, 최이배 전 국회의원 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등 후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회계사 출신의 이 전 국회의원 최이배, 이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현재 이 기준원장은 방금 전에 얘기한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꼬집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현재 삼성생명 일탈 회계도 태클 중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이 혹시 바뀌면 내년에 삼성생명 일탈 회계 문제를 좀 일단락시킬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일단 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뭐라고 했냐면, 일탈 회계 논란 관련해서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정립하겠다라는 입장이 이미 조율된 상태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뭐 해야 된다고? 이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부채로 계정을 옮겨야 된다. 그럼 아까처럼 뭐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장은 그러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길 원합니다. 그래도 회계기준원장이 좀 바뀌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죠. 최이배 회계사 출신 전 국회의원이 차기 회계기준원장 후보로 올라온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불리하다는 거죠. 왜? 이분이 뭔데? 이분이 뭐 때문에 불리하다는 건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열어드리면, 과거 최이배 전 의원 회계사 출신입니다. 증선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된다. 이거 직접 시킨 거야 아니야, 이거 확인해야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원은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에게 책임과 처벌을 내려야 한다. 법치와 사법정의를 더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수위 높게 이 이재용 회장, 그러니까 그 당시엔 부회장이었죠, 상당히 이 질타를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평가를 높이려는 의도는 의구심이 든다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회계사 출신인데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해 과거 강도 높은 비판을 일삼았고 회계사 출신이라는 이점에서 차기 회계기준 원장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봐요. 그래서 이건 삼성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기준 원장이 이한상 회계기준 원장에서 바뀌더라도 만약에 최입의 전 의원이 올라오면은 이거는 삼성한테 계속 리스크예요. 3년이거든요. 이 지금 임기가 3년 내내 리스크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무역 수지 영향으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시가 과열됐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투자 심리도 작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로 11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팩트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리고 최고점이고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점이에요.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슬 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제는 슬슬 조금씩이지만 돈을 좀 현금을 챙겨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11월 일탈 회계 결과가 나오고 차기 회계기준원장 결정에 따라 분명 증시, 특히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고 영향받은 삼성전자가 증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면서 저는 조금씩이지만 현금을 좀 유보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보수적인 얘기를 해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의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업데이트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증시에 대한 대응을 조금씩 좀 의견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견은 뭐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좀 최대한 저도 여러분들이 좀 손실을 안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무료고요. 사실 입력할 데도 없고요. 입력하신다고 해도 쓸 데도 없어요. 제가 이 개인정보를. 그래서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중요한 글을 어플에 쓰면 푸시 알람을 보내거든요. 그냥 푸시 알람만 받으세요. 왜? 중요한 글이니까 보셔야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트럼프 정책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11월 5일, 4일, 3일, 31일 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폭락 나는데 종목 뭐 주셨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오늘 안 줬습니다. 오늘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딱 봐도 전날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급비 분석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큽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 되거든요. 댓글 꼭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